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이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만약 당신이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차갑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늦기 전에 한 가지 진실을 보게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형제는 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믿음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생일이면 연락이 오고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참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항상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를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손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투가 짧아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전에는 그냥 넘기던 일들이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웃고 지나가던 말이 이제는 마음을 긁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서로를 억누르는 힘이 있었고 참고 넘어가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나는 더 참았다고 생각했던 기억들,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마음이 조용히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돈은 불을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불만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없습니다. 단지 꺼낼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았고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 기회가 너무도 갑작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온 형제라는 따뜻한 단어를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형제니까 결국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그 기대가 깨질수록 더 크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막막함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나는 상처만 남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구조를 몰랐을 뿐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모르면은 당신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를 묻는 대신 내가 어떤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겼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겉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상속 문제였다고, 돈 때문이었다고, 어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겉에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당신과 형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식이었고 그 자리에서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어느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은 부모님의 눈빛이 있었고 말 한마디가 있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당신과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형제도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과 형제는 더 이상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지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으로 넘기던 일이 이제는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결이 달라집니다. 말은 여전히 부드러울 수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어느 순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불편해졌을까? 왜 이렇게 말이 조심스러워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울타리를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생길수록 더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는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을 생각하면 쉽게 양보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형제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동시에 더 단단해집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바뀝니다. 감정보다는 이해가 앞서고 이해보다는 기준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지키려 하고 형제는 형제의 기준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부딪히는 순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 거리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지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저 사람이 이기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변했고 상대도 변했습니다. 그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위치로 이동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실과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상대는 이미 다른 기준 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억지로 예전으로 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뀐 구조 위에서 예전의 감정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형제를 예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의 위치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도 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상대도 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형제관계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건만을 붙잡습니다. 누가 더 가져갔는지, 누가 더 하지 않았는지, 누가 먼저 서운한 말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기록입니다. 당신도 아마 모른 척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가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갔는지, 누가 병원에 더 많이 모시고 갔는지, 누가 전화를 더 했는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썼는지,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를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 오면 그 장부는 갑자기 펼쳐집니다. 상속이나 장례, 집 정리 같은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장부를 꺼내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상황만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록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고 감정이 커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부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감정대로 저장합니다.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더 크게 기억되고 상대가 했던 노력은 작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를 더 많이 희생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상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자신이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생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점점 설득이 아니라 주장으로 바뀌고
주장은 곧 싸움이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장부는 평생 쌓입니다. 그리고 한번 펼쳐지면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더 힘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참고 있다. 나는 이해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기록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억지로 넘긴 순간을 혼자 감당했던 기억을 그대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하나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상대는 그 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지금의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반응은 상대에게 과하게 느껴지고 상대의 반응은 당신에게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당신이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부를 계속 들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계산하게 되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공정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부를 상대에게 보여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장부를 더 크게 펼치게 될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다른 길을 권하고 싶습니다. 장부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장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증명하려 하기보다 당신 스스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참아왔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부를 들고 싸우는 사람은 끝없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내려놓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오래된 기록에 묶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그보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형제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데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비교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비교가 있어도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항상 부모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서로를 끝까지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이 관계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사라지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녀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은 비교를 시작하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나은 부분이 보이면 잠시 안심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낮추거나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웃고 넘기던 말이 이제는 날카롭게 들리고 사소한 행동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변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비교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들어옵니다. 바로 당신과 형제의 삶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형제의 배우자도 자신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더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형제 관계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점점 협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어디서 선을 그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이 변화 앞에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따뜻함을 기대하지만 대화는 점점 더 차가운 판단으로 흘러갑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관계는 더 현실적인 기준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한 관계를 예전의 감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상대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 변화를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비교가 시작되었고 각자의 가족이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덜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와 현실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비교 속에서 마음을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중심을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어떤 이유보다도 더 깊고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으로는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점에 들어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바르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 이의 이유를 더 씌웁니다. 나는 공정하게 말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나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마음을 덮는 순간 감정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래서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상대도 똑같이 느낍니다. 상대도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대화는 더 이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는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물러설 수 없고 상대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한 발씩 더 나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변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하고 말입니다. 나는 이 순간이 형제가 남이 되는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식어갑니다. 마음이 다치고 그 다친 마음은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의 중심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나는 상처만 받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계속 묻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질수록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 실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쌓여서 결국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냥 분노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분노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도덕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분노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이제 옳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받으려고 애쓸수록 상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더 설명하려 했고, 더 설득하려 했고, 더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지치고 더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여기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쪽으로 말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잡는다는 행위 자체가 두려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생기면 당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심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심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며 마음을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세우고 그 위에서 관계를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음의 더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제 관계가 왜 변하는지, 왜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역할이 바뀌고, 비교가 생기고, 마음속 장부가 열리고,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감정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늙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려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선택을 아주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를 붙잡습니다. 피로 이어져 있다는 이유 하나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도 형제는 남을 것이라고,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클수록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받는 상처는 더 커집니다. 나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형제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면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기대가 커지고 요구가 생기고 결국에는 상대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불균형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우리는 피가 이어져 있으니까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연한 기준이 되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서운함이 아니라 배신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함정입니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당신은 점점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원리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관계는 바깥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안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 상대의 말은 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중심이 단단하면 같은 말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당신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미 서운함이 쌓여 있다면 상대의 평범한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이미 불신이 자리 잡았다면 작은 행동도 의도로 보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형제를 미워해서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기대가 그 관계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바깥을 먼저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를 먼저 따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힘입니다. 관계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붙잡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조금씩 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상대의 말투를 바꾸려 하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 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바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결국 당신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불편해하다가 금방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을 때 상대의 한마디는 칼처럼 느껴집니다. 별 의미 없이 던진 말도 당신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심이 단단할 때는 다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애쓰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이해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이해는 당신을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눌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당신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형제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당신은 형제에게 보이지 않는 짐을 얹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니까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면 당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채워주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서운함이 아니라 배신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대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의 평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서운함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이 모두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평범한 말도 당신에게는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있습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상대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모든 말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당신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면 관계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부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품격입니다. 품격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거칠게 말해도 당신이 그 말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 상대가 계산적으로 나와도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에 칼을 들지 않고 서운함이 있어도 그것을 상대의 죄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내 자존심인가? 내 두려움인가? 아니면 나의 삶인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질문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함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관계에 끌려가지 않고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작은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때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바로 반응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바로 말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짧은 문장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해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고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반복의 힘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강한 말 한 번보다 작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될 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남의 반응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기준을 존중한다. 이 문장들을 조용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 말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나는 당신에게 마음의 장면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반복되는 장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형제와의 불편했던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 그 감정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도적으로 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날카롭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상황이 지나간 뒤 당신이 혼자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이 장면을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신의 몸은 그 장면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경계를 말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선을 긋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립니다. 경계는 생각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단하지만 차분한 말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미리 몇 가지 문장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다.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준비해 두면 당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당신에게 마음속 장부를 밖으로 꺼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많은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더 했다, 내가 더 참았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줄이라도 솔직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 기록을 내려놓는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문장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붙잡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마지막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법을 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을 막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참고 살아왔습니다. 맞추며 살아왔고 이해하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경계를 세우고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기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오랜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저항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단호해지면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 죄책감에 묶여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올라오는 저항은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거리가 생기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지막으로 남은 관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다른 시선을 주고 싶습니다. 형제는 마지막 버팀목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기반입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일상, 당신의 마음의 중심, 이것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기반이 단단하면 어떤 관계가 변해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분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좋은 말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노는 억울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의 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는 점점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대신 자신을 지키는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다.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저항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나는 항상 양보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양보하려는 이유가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만약 두려움이라면 그 선택은 결국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원망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저항은 상대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변하려고 하면 상대는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변했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이 다시 무너지면 관계는 이전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 관계는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관계가 왜 변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까지 참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갈등을 피하려 했고 가능한 한 모두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바뀝니다. 기준이 없는 양보는 결국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진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지킨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 감정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서운하면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나면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한 박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감정이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감정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까워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연락해야 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가까움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는 만큼만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잃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당신의 평온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더 이상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짧게 말하고 단단하게 말하고 감정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당신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당신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은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관계가 변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킨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의미 있게 채워질 것입니다.